너 때문이야.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발.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가! 이 집에서 나가! 기철이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죽여놓고 여기서 뭘 하고 있어? 경상북도 김천시 한복판에 자리한 2층 단독주택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대문 앞에 놓인 화분들은 주인의 정성을 받지 못해 시들어가고 있었고 벽돌 사이사이로 자라니 끼는 집의 나이를 말해주고 있었죠. 이 집에는 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73인 집주인 윤기철, 그의 며느리 정혜진, 그리고 13살 손자 윤민재였습니다. 새벽 5시 혜진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기철의 신음소리 때문이었죠. 아이고 또. 혜진이 잠옷 차림으로 급히 일어났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중 하나인 야뇨 때문에 기철은 밤에도 자주 깨어났고 때로는 화장실 위치를 헷갈려 복도에서 용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혜진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기철이 어디가 어디야, 이게 뭐야라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혜진은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용품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30분 후 화장실 청소를 마친 혜진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6시 반까지는 시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기철은 정확히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에 식사를 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몸에 밴 규칙적인 생활이 치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었죠.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습니다. 어젯밤 민재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느라 새벽 2시까지 깨어있던 혜진은 극도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도 모른 채 밥을 하고 국을 끓이면서 평소보다 많은 소금을 넣고 말았죠. 며느리야, 밥 줘. 기철이 거실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혜진아라고 불렀지만 치매가 진행되면서 며느리의 이름조차 가물가물해졌습니다. 때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 이름을 부르며 혜진을 찾기도 했죠. 네, 아버님. 금방 갖다 드릴게요. 혜진이 상을 차리며 답했습니다. 흰 쌀밥, 미역국, 김치, 계란 후라이. 기철이 좋아하는 단순한 아침 메뉴였습니다. 치매 환자는 복잡한 음식보다는 익숙하고 단순한 것을 선호한다고 의사가 말했던 기억이 났죠. 아버님, 진지 드세요. 혜진이 상을 차려드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철은 묵묵히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술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의 얼굴이 험악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기철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이게 짠 건지, 내가 미친 건지, 네가 날 죽이려는 건지 모르겠네. 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급하게 밥을 한 술 떠서 맛을 봤죠. 정말로 짰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짰습니다. 피로에 지친 나머지 무의식 중에 설탕 대신 소금을 많이 넣었던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실수했어요. 다시 해드릴게요. 혜진이 황급히 사과했지만 기철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실수? 매일 이런 식으로 실수하면 내가 어떻게 사나? 기철이 숟가락을 식탁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집에서 나를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거야? 혜진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남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죠.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을 떠올리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기철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면 더 큰 소리를 들을 게 뻔했거든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곤하면 죽어. 기철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니는 편하게 살려고 내 아들 보험금까지 받아먹고 이제 나까지 독살하려는 거지. 보험금 이야기가 나오자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은 모두 집 대출금 상환과 민재 교육비로 사용했지만 기철은 치매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마다 며느리가 돈 때문에 이 집에 있다고 의심했죠.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혜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명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었거든요. 기철은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계속 돌렸지만 무엇을 보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끔 이게 뭔 소리야라며 중얼거렸죠. 혜진은 혼자 남겨진 식탁에서 떨리는 손으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테니까요. 지난 8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겪은 크고 작은 갈등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혜진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시부모를 모시며 이 집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민재와 함께 독립할 것인가. 당시 기철과 시어머니는 이미 연로했고 특히 시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혜진은 도의적 책임감으로 이 집에 남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1년 후 시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기철에게 치매 진단이 내려지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혼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거든요. 밤중에 집을 나가려 하는 기철을 붙잡고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해서 답해주고 때로는 혜진을 전혀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경계하는 기철을 달래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기철은 군 출신답게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도움을 받는 것을 굴욕으로 여겼죠. 내가 언제 치매에 걸렸다고 그래. 정신 멀쩡하다고 하며 화를 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혜진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과 기철의 기초연금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유는 전혀 없었지만 그나마 민재가 착해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이 위안이었죠.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10시였습니다. 기철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가 풀린 건지 아까 일을 잊어버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치매의 특성상 감정의 변화가 빨랐거든요. 혜진은 마음을 다잡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간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지만 기철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여기가 어디야? 라고 중얼거렸죠. 혜진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시작되는 건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아버님, 점심 드세요. 혜진이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간을 맞춘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을 차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기철은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와 앉았지만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첫 술을 뜨는 기철의 모습을 혜진은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죠. 하지만 기철은 몇 술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뭐야? 기철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혜진의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치매의 또 다른 증상이었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그곳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것 말입니다. 아버님, 여기는 아버님 집이에요. 저는 혜진이고 민재 엄마예요.
혜진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혜진? 누구야 그게? 기철이 혜진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내 아들은 어디 갔어? 윤석이는 어디 있어?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석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기철은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아버님, 석이는 혜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매번 이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기철에게 아들의 죽음을 다시 알려야 하는 순간 말입니다. 석이는 어디 갔냐고. 기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버님, 진정하세요. 석이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이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기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뭔 소리야? 내 아들이 왜 죽어? 거짓말하지 마. 아버님, 정말이에요. 3년 전에 교통사고로 혜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철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혜진을 노려봤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발.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가. 이 집에서 나가. 기철이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죽여놓고 여기서 뭘 하고 있어.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알아서 좀 하세요, 아버님. 저도 사람입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과 분노는 깊었습니다. 기철은 혜진의 말을 듣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쾅 하고 문을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죠. 혜진은 혼자 남겨진 식탁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8년 동안 참고 참아온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슬프고 힘든데 아무도 그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기철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몇 번 문을 두드려 봤지만 대답이 없었죠.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 저녁 드세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기철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배 안 고파? 기철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지만 기철은 여전히 방에 있었습니다. 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려 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기철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다가가 문틈으로 살펴봤습니다. 기철이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글자를 써내려가고 있었죠. 뭘 쓰고 계신 거지? 혜진은 궁금했지만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기철이 글을 쓰는 모습을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기철의 방에 불이 꺼졌습니다. 혜진도 그제야 잠들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기철이 어떤 상태일지 걱정되었거든요. 조심스럽게 기철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아침 되었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다시 한번 불러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혜진이 그 종이를 집어들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진 내용이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니까. 내가 짐이었구나. 모든 게 내 탓이다. 이 집을 떠난다.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겠다. 민재는 잘 키워라. 유서였습니다. 혜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급히 집안을 돌아다니며 기철을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기철의 신발은 사라져 있었죠. 아버님, 아버님. 혜진이 밖으로 뛰어나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기철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죠. 동네를 돌아다니며 기철을 찾아봤지만 허사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치매 환자가 혼자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혜진은 결국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유서를 들고 경찰서로 향하면서 어젯밤 자신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알아서 좀 하세요, 아버님. 저도 사람입니다. 그 말이 기철을 집에서 내쫓은 것은 아닌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막막했습니다. 기철은 과연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무사히 찾을 수 있을까요? 혜진의 하루는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김천경찰서 민원실은 오전 9시임에도 이미 분주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에 유서를 꽁꽁 쥔 채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중년의 남성으로 피곤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실종 신고요? 경찰관이 서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네, 저희 시아버님이 어젯밤부터 집에 안 들어오세요. 혜진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이걸 남기고 사라지셨어요. 혜진이 유서를 내밀자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유서를 자세히 읽어본 후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발적 가출로 분류됩니다. 성인이 스스로 집을 나간 경우라서요. 경찰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유서까지 남긴 상황이면. 하지만 치매 환자세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라고요. 혜진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치매 진단서가 있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혜진은 가방을 뒤져 기철의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경찰관이 진단서를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실종신고 접수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인 실종의 경우 48시간이 지나야 본격적인 수색에 들어갑니다. 48시간이요? 그럼 이틀 동안 그냥 기다리라는 말씀이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이 그렇습니다. 다만 CCTV 확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경찰서를 나선 혜진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동네 곳곳을 다니며 기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버스터미널, 기차역, 병원, 심지어 평소 기철이 자주 가던 노인정까지 모두 돌아다녔습니다. 기철 할아버지요? 어제 저녁에 여기 오셨던데. 버스터미널 매표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대구행 버스표 사서 타고 가셨어요. 혼자서 왔는데 좀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철이 정말로 멀리 떠난 것이었습니다. 대구면 김천에서 1시간 거리였죠. 치매 환자가 혼자서 그런 곳까지 갔다니.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가. 혜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 민재가 집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혜진은 결국 민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서 이야기까지 모두 말이죠. 민재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를 내쫓은 게 아니잖아.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그런 거야. 민재가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기철의 유서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김천에 사는 치매 할아버지가 며느리 때문에 집을 나갔대요. 며느리가 밥에 소금을 뿌려서 할아버지를 괴롭혔다네요. 첫 번째 글이 올라온 후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정말 무섭네요. 치매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진짜면 정말 충격이에요. 며느리 신상 공개해 주세요. 혜진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씨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을 건넸죠. 혜진아, 내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왔더라. 어떻게 된 거야? 김 씨 아주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혜진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김 씨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기철의 유서 사진과 함께 온갖 추측과 비난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유서 사진까지 구했을까요? 이거 진짜야? 김 씨 아주머니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혜진이 급하게 해명했지만 김 씨 아주머니는 이미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까지 혜진을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다면 너무한 거 아니야? 치매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보험금 받고 이제 할아버지까지 내쫓으려 했나 봐. 속삭이는 소리들이 혜진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장바구니를 들고 급하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글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고 댓글 수는 수백 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런 며느리는 법으로 처벌해야 해요. 할아버지 찾았나요? 정말 걱정되네요. 요양원에 보내지 그랬어요. 며느리 얼굴 공개 안 되나요? 일부 댓글에는 혜진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신상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지만 연락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때 화면에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정혜진 씨죠? 저는 YTN 기자 김영우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네. 혜진이 당황했습니다. 치매 시아버지 실종 사건 말입니다. 해명할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요. 혜진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른 언론사들까지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죠.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혜진은 커튼을 모두 치고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애들이 이상한 소리 하던데.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가 인터넷에 나왔다고. 혜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민재까지 이 일에 휘말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집 앞에 취재진까지 나타났습니다. 혜진은 불을 끄고 숨죽이며 지내야 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기철은 아직 찾지 못했고 온 세상이 혜진을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흘러나온 여성은 다크서클이 짙게 패인 얼굴로 급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올해 48살인 그녀는 미국에서 15년간 살며 IT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동생 윤석의 부고 이후 3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죠. 아버지가 실종되셨다고요? 서진이 택시 안에서 친구에게 받은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밤늦게 받은 연락에 황급히 비행기에 몸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기사까지 링크로 보내온 친구의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서진은 휴대폰으로 관련 기사들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댓글들을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혜진이라는 며느리,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냐? 서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동생이 죽은 후 혜진과 연락을 끊고 살았던 것이 지금 와서 후회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오후 2시 서진이 김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 앞에는 여전히 몇 명의 기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택시에서 내리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실종되신 분의 따님이세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서진은 기자들을 밀어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침침한 집 안에서 혜진이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이 모두 쳐져 있어 낮인데도 집안이 어두웠죠. 정혜진 씨. 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년 만에 마주하는 신우이의 얼굴이었습니다. 혜진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서진 씨. 혜진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서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이 다 사실이에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라고요? 치매 환자한테 짠 밥을 줘서 집에서 내쫓은 게 실수라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버님이 화를 내셔서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혜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요? 서진이 따졌습니다. 연락했어도 오셨겠어요? 혜진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석이 오빠 장례식 때도 미국 일 때문에 못 온다고 하셨잖아요.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생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은 그녀에게도 평생의 후회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때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서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 있으세요? 혜진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저 혼자 시부모님 모시고 아이 키우고 오빠 병수발하고 아버님 치매까지 혼자 감당해 왔는데 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혜진의 말이 맞았거든요. 동생이 아팠을 때도 부모님이 연로해 가실 때도 그리고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을 때도 서진은 미국에서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혜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매일 밤 화장실 치우고 같은 말 수십 번 반복해서 대답해주고 밤에 돌아다니시는 아버님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한 번 실수한 게 그렇게 큰 죄예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힘들어요.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 아이 키우고 치매 시아버지 모시면서 한 번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서진은 침묵했습니다. 혜진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낯선 여자가 있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고모야. 혜진이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누나. 민재는 서진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서진은 한국에 오지 않았거든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은 민재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동생을 닮은 모습에서 죄책감이 더욱 커졌죠. 이 아이도 할아버지 실종 사건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민재야, 할아버지 이야기 학교에서 나왔지?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들이 인터넷 기사 보고 이상하게 봐요. 혜진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아이까지 이 일로 상처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모,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민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그런 거예요. 엄마가 할아버지 나쁘게 한 적 없어요. 민재의 말에 서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13살 아이가 어른들보다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서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국에서 올 때까지만 해도 혜진을 추궁하고 아버지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을 마주하니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소식이 없나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대구행 버스 탄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그 후로는 연락이 안 돼요. 대구로 왜 가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젊을 때 대구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어서 혹시 그때 기억 때문에. 서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지만 혜진에 대한 마음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원망이 섞여 있었죠. 일단 아버지부터 찾아야겠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대구 쪽으로 가서 직접 찾아보죠.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서로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기철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두 여자는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서진은 동생이 살았던 집에서 동생의 빈자리를 느끼며 혜진은 지난 8년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새벽을 맞았습니다. 대구에서 북쪽으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 자리한 고즈넉한 납골 땅에서 기철은 사흘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안치된 납골당 앞 작은 평상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멍하니 아내의 위패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순아. 기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도 이제 그만 가도 되겠지? 3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 앞에서 기철은 하루 종일 혼잣말을 했습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이 뒤섞였지만 아내에 대한 그리움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아들도 먼저 보내고 이제 나까지 이 모양이 됐으니. 기철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유서를 꺼내봤습니다. 당신은 나처럼 초라하지 않았지. 끝까지 품위 있게 떠났잖아. 납골당 관리인인 박씨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기철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기철이 고인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기철 씨, 이렇게 계시면 안 되죠. 집에 가셔야지. 박씨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이 어디 있어? 기철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 있다고. 박씨 할아버지는 기철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때로는 아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거든요. 영순아, 나 배고프다. 기철이 아내의 위패를 보며 말했습니다. 뭐 좀 해줘. 기철은 사흘 동안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편의점에서 우유와 빵을 사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한편 김천에서는 서진과 혜진이 함께 기철을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대구 일대의 CCTV를 확인했지만 기철의 행적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버님이 대구에서 뭘 하셨을까요? 서진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젊을 때 대구에 주둔하셨어요. 군 복무할 때 말이에요.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그때 기억을 따라가신 건 아닐까요? 두 사람은 대구 시내의 병원, 노인정, 사회복지관 등을 다니며 기철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수확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진의 휴대폰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종자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대구 북쪽 지역 납골당에서 어르신이 며칠째 계시다고 합니다. 서진과 혜진은 급히 그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각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혜진 씨,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진에 대한 서운함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저도 아버지 일에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서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일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셔도.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한 두 사람은 기철을 발견했습니다. 평상에 누워있는 기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3일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식사도 거르면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혜진이 달려가서 기철을 흔들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기철은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로 인해 몸이 극도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119에 신고해요. 서진이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혜진은 기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기철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혜진이, 네가 왜 여기 있어? 아버님 찾으러 왔어요. 걱정했어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짐이었지. 기철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모두한테 폐만 끼치고.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은 저희 가족이에요.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기철은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서진과 혜진은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의 설명을 들은 두 사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철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던 것입니다. 탈수가 심하고 혈당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며칠 더 늦었다면 위험할 뻔했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죠? 서진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안정되었지만 노인분이라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며칠 입원하면서 지켜봐야겠어요. 병실에서 수액을 맞고 있는 기철을 보며 서진과 혜진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진은 그동안 아버지에게 무관심했던 자신을 반성했고, 혜진은 기철이 유서를 쓰게 만든 것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버님이 깨어나시면 뭐라고 말씀드리죠?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은 건강부터 회복하시도록 해야죠. 서진이 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두 사람은 병실에서 교대로 기철을 돌봤습니다. 간호사가 권했지만 둘 다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기철이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 당황했지만 곧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왜? 날 살렸어. 기철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혜진이 기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철은 혜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패 끼치기 싫다고 그랬잖아. 아버님은 패가 아니에요. 서진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제대로 못 돌봤어요. 기철이 서진을 보며 놀랐습니다. 서진이,
네가 왜 여기 있어? 아버님 때문에 왔어요. 걱정돼서. 기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두들 날 그만 놔줘라.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지만 서진과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화해의 시작점에 선 것 같았습니다. 기철이 병원에서 회복되고 있는 동안 바깥 세상은 여전히 혜진을 향한 비난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연일 관련 글들이 올라왔고 댓글들은 더욱 악랄해져 갔습니다. 치매 시아버지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며느리 보험금 노린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 현대판 고부 갈등의 끝판왕. 제목들만 봐도 자극적이었습니다. 혜진은 병실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저 직접 해명글 올릴게요. 혜진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괜찮겠어요? 더 관심만 끌 수도 있어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민재까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한테도 미안해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종된 치매 환자의 며느리 정혜진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시아버님은 무사히 찾았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소금은 정말 제 실수였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짠 건 제 인생이었습니다. 8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을 병수발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시아버님의 치매 진단 후에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밤에 돌아다니시는 것을 막고 화장실 치우고 같은 질문에 수십 번 답해드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아버님을 내쫓으려 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부족해서 실수한 것뿐입니다. 시아버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만큼은 보호해 주세요.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을 올린 후 혜진은 휴대폰을 끄고 기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철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색이 많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1시간 후 혜진의 글은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읽고 나니 마음이 아프네요. 8년 동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요. 치매 가족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은 알죠. 며느리라고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죠.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치매셨는데 정말 24시간이 전쟁이에요. 가족이 치매에 걸리면 모든 가족이 함께 아파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일이죠. 서진은 이런 댓글들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혜진 씨,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정말 미안해요. 혜진이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동생이 아플 때도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을 때도 저는 미국에서 제 일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 장례식에도 못 왔잖아요. 혜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동생이 죽은 후에 이 집 일들이 부담스러웠어요. 서진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비겁했죠? 혜진이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서진이 혜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혜진은 손을 뺐습니다. 서진 씨가 미안해한다고 지난 8년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혜진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때 기철이 깨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왜 싸워? 기철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깨셨어요? 혜진이 급히 일어나서 기철을 살폈습니다. 물 좀. 기철이 말했습니다. 혜진이 물을 떠다드리자 기철은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병원이구나. 기철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아버님.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입원하신 거예요. 혜진이 설명했습니다. 기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기철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혜진아, 미안하다. 기철이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구나. 혜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실수했어요. 아니야. 네가 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생각이 나네. 기철이 떨리는 손으로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서진아. 기철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고생했구나. 멀리서.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더 자주 와서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서진이 울먹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서로 도우며 살자. 기철이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혜진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민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인터넷 반응 많이 좋아졌어. 엄마 편드는 사람들이 더 많아. 할아버지는 괜찮으셔? 혜진이 메시지를 보여주자 기철과 서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재가 제일 의젓하네. 기철이 말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병실 안의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해와 갈등으로 얽힌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철의 건강 상태와 앞으로의 돌봄 문제, 그리고 세 사람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철이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의사는 퇴원 후 돌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치매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입원과 같은 일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었죠. 가족들이 함께 상의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담당 의사가 서진과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거든요. 혜진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고 서진은 미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 퇴원하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당장 집에 가겠다고 우겼을 텐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는 자신의 상태를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기철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또 혜진이한테 폐만 끼칠 것 같고.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혜진이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혼자서 기철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기철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한테 숨겨둔 돈이 좀 있다.
서진과 혜진이 놀란 표정으로 기철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서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군에서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하고 너희 엄마 보험금 일부를 따로 저축해뒀다. 기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은행에 5천만 원 정도 있을 거야. 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면서 그런 돈이 있었다니요. 왜 그걸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죽으면 민재 교육비로 쓰라고 생각했는데 기철이 말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내가 살아있을 때 써야겠더라. 기철은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돈으로 민재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싶다.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곳에 말이야. 아버님, 혜진이 감동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요양보호사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 기철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서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 자주 올 수 있어요. 회사 일도 정리하고. 아니다. 기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내 일을 해야 하고 혜진이는 민재를 잘 키워야 해. 나 때문에 모든 게 멈출 순 없어. 혜진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철의 결정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만나자. 기철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니까. 3일 후 기철은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김천시에서 운영하는 치매 전문 공동생활 가정으로 향했습니다. 24시간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는 곳이었죠.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혜진이 기철의 짐을 들고 걸으며 물었습니다. 괜찮다. 여기가 나한테는 더 좋을 것 같다. 기철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시설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있었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죠. 할아버지. 민재가 뛰어와서 기철을 안았습니다. 정말 여기서 사실 거예요? 그래, 민재야. 할아버지가 여기서 건강하게 지낼 거야. 기철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대신 자주 보러 와야 해. 네, 매주 올게요. 저녁 식사 시간, 시설에서 준비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기철은 조심스럽게 첫 술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죠. 어때요, 아버님? 혜진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기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짜지도 않고 심지도 않다. 좋다. 혜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평화로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앞으로 자주 한국에 올게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회사 일도 일부는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했어요. 그래, 고맙다. 기철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가끔 도시락 만들어서 가져올게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들로요. 그럼 고맙지. 기철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시설 내 정원을 함께 산책했습니다. 기철은 걸음이 예전보다 느렸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학교에서 상 받으면 가장 먼저 보여드릴게요. 민재가 기철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재가 가장 자랑스러워. 기철이 손자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작별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철은 가족들을 배웅하며 나왔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혜진이 인사했습니다. 너도 수고 많았다, 혜진아. 기철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8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 편하게 살자.
기철이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에는 따뜻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많이 좋아 보이셨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아버님이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함께 살지는 않지만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말입니다. 오해와 갈등으로 얽혔던 관계가 드디어 풀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날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흘렸습니다. 김천의 아침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정혜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혜진은 작은 원룸 주방에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설로 이사한 기철 덕분에 혜진과 민재는 더 작지만 독립적인 공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엄마, 오늘도 할아버지한테 가세요? 민재가 교복을 입으며 물었습니다. 응, 새로 만든 멸치볶음 가져다 드릴 거야. 혜진이 도시락을 포장하며 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멸치볶음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 혜진은 2달 전부터 작은 도시락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식 도시락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철을 돌보며 익힌 요리 솜씨가 도움이 되었죠. 오전 10시 혜진은 도시락을 들고 기철이 있는 공동생활 가정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꼭 들르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혜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 혜진이 왔구나. 기철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뭘 가져왔어? 멸치볶음이랑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콩나물 무침 만들어 왔어요. 혜진이 도시락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기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 공동생활 가정에서의 생활은 기철에게 잘 맞았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전문적인 돌봄 덕분에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다른 어르신들과의 교류도 즐거워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마음의 평안이 가장 컸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아버님 상태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여기 와서 마음이 편해졌어. 기철이 도시락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많이 밝아진 것 같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24시간 긴장하며 기철을 돌봐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니 자신의 삶도 찾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버님, 한 입 드셔보세요. 혜진이 숟가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기철이 조심스럽게 멸치볶음을 한 입 먹어봤습니다. 잠시 맛을 음미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짜도 괜찮다. 기철이 말했습니다. 가족이 만든 거니까. 혜진의 눈에 잠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몇 달 전 그 사건이 이제는 따뜻한 추억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서진이 미국에서 화상통화로 참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오지만 평소에는 이렇게 화상통화로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태블릿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래, 딸아. 너는 일이 잘 되고 있니? 기철이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지사 설립 준비도 잘 되고 있어요. 내년에는 아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진은 서진의 말에 놀랐습니다.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정말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네, 이번 일을 겪고 나서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역할을 하고 싶어요. 기철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좋구나. 가족은 함께 있어야지. 저녁 무렵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와 함께 했습니다. 민재에게는 더욱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전국 글짓기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민재가 상장을 들고 자랑했습니다. 정말? 우리 민재가 뭘 썼는데? 기철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가족관계와 오해라는 주제로 썼어요. 할아버지와 엄마 이야기를 썼는데 심사위원들이 진솔하고 감동적이라고 하셨대요. 민재는 자신의 수필 일부를 읽어주었습니다. 가족은 가끔 오해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할아버지의 치매도 엄마의 실수도 고모의 부재도 모두 우리 가족이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민재가 이렇게 의젓하게 컸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족끼리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혜진도 감동받아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도 민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준 것이 가장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기분은 잘 되었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민재 이름으로 치매 가족지원센터에 기부했어. 너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정말 뿌듯해요. 제 이름으로 기부까지 하시고. 해가 질 무렵 가족들은 시설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참 혜진아. 기철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내 도시락 가게 이름이 뭐라고 했지? 가족의 맛이요. 혜진이 답했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정말 가족의 맛이 나거든. 기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주문이 너무 많아서 바빠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당연하지. 마음을 담아 만든 음식이니까. 저녁이 되어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기철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민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진과 민재는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해진 것 같아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할아버지도 행복해 보이세요. 예전보다 훨씬 웃으시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소금보다 짰던 하루들이 이제는 달콤한 추억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 혜진은 내일 만들 도시락 메뉴를 생각해 봤습니다. 기철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짜지 않게 사랑을 듬뿍 담아서 말입니다. 그날 밤 혜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과 함께요.